아, 예,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좀 행사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 뭐 잠깐 그 핸드폰은 좀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혜와 함께 결혜 강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결혜 강좌가 원래 이제 1기가 2022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9월에 이렇게 1기를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월부터 2024년 2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어, 나라를 좀 구하고 살리는데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해볼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강좌를 새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강좌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준하 기념사업회 우리 장옥원 회장님, 우리 주관단체 회장님, 예, 장옥원 회장님의 좀 인사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내년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이 장준하 선생님 50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말씀도 조금 들어보고요. 예, 장학원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호건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참 무척 반갑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 시민운동도 좀 이렇게 하고 하다가 멈춘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오래간만에 뵈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김 교수님 좀 제가 부탁도 좀 드리겠고 뭐 인사말이라기보다도 이번 그 제2기 결의 강좌를 이제 우리 장준하 기념사업회하고 전전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주관을 하기로 했어요. 그 앞으로 좀 더 심도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거를 그냥 우리 그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결의 강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데 아직 좀 혼란스럽네요. 이제 공황 상태에도 많이 빠지고 아마 대한민국에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기보다도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를 어떻게 좀 구해봐야겠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우리가 올바르게 만들지 않아 놓으면 희망도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이놈의 정부,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괴뢰 정부라고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아베 노부유키가 얘기한 그 날이 이제 2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23년 안에 그들이 무슨 짓을 이 나라의 앞제위들하고 음모를 꾸며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시화돼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특히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런 강의 또 우리 좋은 결의 강좌에서 좋은 말씀 듣고 뭐 일치단결하고 마음을 합심해 갖고 나라가 잘못되는 길을 막아주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도 자주 이런 자리에 참석했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강좌가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인사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강좌가 이렇게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 잠깐 일어서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이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하는 단체로서 또 가장 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시민운동가 우리 이필립 선생님 예, 오셨습니다. 예, 인사만. 예, 예, 지금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청년들보다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에서 굉장히 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하는 또 단체 우리 그 촛불행동의 권호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이시면서 굉장히 저희 그 결의강제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우리 김성호님 나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권운동가 우리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고상만님도 우리 단체에서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 결의 하나 신면국장님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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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다 일일이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잠깐 광고를 좀 드리면 여기 강의를 마치고 지하 2층에서 그 3.1절 기념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결의강자라는 이름을 대면 저희 무료로 그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치고 그 공연을 보실 분들은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뒤풀이를 하실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뒤풀이를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그 결의 강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 촛불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사로 저희가 김민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김민웅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잡는 순간에 기타를 안 가져왔네. 언젠가 또 이렇게 노래 인문학도 좀 해서 우리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임무는 총선에 우리는 어떻게 나서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와 함께 보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생각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치는 언제나 혁명적이지 않으면 정치가 열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언제나 금기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 촛불행동이 거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 않아요? 혹시 어두워서 괜찮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온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 오늘 오후 1시에 촛불행동이 총단결하자, 탄핵국회를 건설하자, 개혁국회를 건설하자, 재연의 의미까지 갖도록 해보자,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모든 민주세력, 모든 개혁 진보 정치력에게 뜨거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16일 저희들이 비상을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국 집중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몸잡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고 전철도 타고 거리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6일 모이자. 그래서 선거를 대하는 자세는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전부 집결해서 그래서
정말 이 국민 항쟁의 차원에서 이 선거를 해내지 않으면 지금 이길 선거가 질 싸움처럼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전부 기세를 모아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6시 전에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다 못 끝내면 이제 내일 또 모이고 모레도 모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죠. 정치는 인간의 모험 그리고 미래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정치가 모험이어야 되는 거죠. 정치가 기득권이 되고 특권이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누군가의 사적인 이해를 확대하는 그런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까 우리 장 선생님 긴접사업회 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장 선생님 모험하신 분이잖아요. 돌베개가 바로 그 모험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경계선을 돌파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처에서 모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를 구할 수 없다.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금기를 깨자. 그리고 혁명하자. 함께하자.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 말 하면 금방 우리는 그 이미지의 어떤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정치적이야. 좋은 칭찬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죠? 분명히 칭찬 아니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네. 그 사람 굉장히 정치적이야.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굉장히 환상적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적 하나 붙이면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단어가 특히 정치입니다. 정치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정치죠? 갈등을 모두를 만족시켜준다. 굉장히 환상적이죠. 예.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갈등을 폭발시켜야 될 것도 있겠죠. 네. 제국주의 체제에서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죠? 제국주의 세력과 그 제국주의 세력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갈등 조율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네. 과제가 다른데. 또 정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뭘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고 네, 정치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정치는 어때야 돼요? 거기에 수사를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올바르게, 그렇죠. 바르게, 또 정의롭고, 또 대중이 원하는 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뉴탄을 하자라는 선거를 딱 투표를 해보면 대중이 원해. 그럼 해야 되나요? 네? 그린벨트를 풀자 그러면 반드시 다들 난리가 날 텐데 좋다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촛불 행동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촛불 행동은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민단체가 왜 정치를 해? 근데 촛불의 정치화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촛불은 기본적으로 정치화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 건 정치의 촛불화예요. 그렇잖아요. 촛불혁명 2016년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강,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정강정책 전문 처음에 촛불혁명의 정신을 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성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죠 지금. 촛불 옆에 가지도 않아요. 정치의 촛불화가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정치와 혁명 얘기를 했던 걸 떠올리면 이제는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는가? 이제는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혁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1920년, 30년대에 우리의 선조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었잖아요. 아시아 최초로 공산당을 만들었고 공주제주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도처에서 우리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는 정말 이례적인 나라예요. 어느 한 장소에서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부터 만주, 중국, 조선, 미국, 유럽,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폭발적인 혁명사에 모두 참여했어요. 볼셰비키 혁명, 중국 혁명, 조선 혁명. 놀라운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혁명의 전통과 역사가 지워진 상태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 정신으로 갖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종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860년에 1800년대 중반에는 세도 정치가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세도 정치를 뚫고 나온 것이 밀란입니다. 19세기 중반은 밀란의 시대예요. 진주 밀란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 힘이 동학혁명을 만들어냈고, 그 힘이 의병투쟁을 만들어냈고, 그 힘이 도처에서 특히 러시아, 만주 이런 지역에서 우리의 독립혁명에, 독립전쟁의 근거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지워져 버린 상태로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치하면 혁명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혁명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 역사는 정치는 혁명이다라고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신치원은 그래서 조선혁명론을 내세웠잖아요. 단지 독립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투쟁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모해야 된다. 민중이, 인민이 권리를 잡아야 된다. 그들이 주권자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미 오래전에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인민이 주인이 아니라면 혁명을 하는 건 마땅한 거죠. 인민이란 말조차 쓰고 있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새 이거 돌아다닌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자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저게. 그래서 저게 이 딥페이크인지 아니면 짜깁기인지 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렸고, 근데 촛불 행동이 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경고, 퇴장, 퇴진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많은 진보 운동권, 시민운동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써?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가 아직도 안 왔는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매일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것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게 축적돼야만 결정적인 시기가 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말이 돼요? 보다 많은 사람이 희생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스러워요, 사실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립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국민들 짓밟으면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치가 망가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제대로 못하는 거죠. 2019년에 정치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조짐을 딱 보고선 이건 쿠데타야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그 힘을 뿜어냈어야 되는데, 많은 진보 운동권이 그건 부르주아 권력 체제의 내부의 권력 투쟁이야 이렇게 봤어요. 아니잖아요. 전선 문제였잖아요. 정치검찰의 파시즘 체제가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틀어잡고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못 막은 거죠. 그때는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천만의 말씀. 역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혜가 모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요새 이제 건국전쟁 난리가 나는데
백년 전제에 대한 반명제로 튀어나온 거죠. 민족문제무소에서 만든 것이고, 건국전쟁은 이제 이승만 그리고 냉전 체제 그 이후에 해방공간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비운의 역사를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본 사람들의 주장을 보고 그러면서 저 내용이 판단이 되는 거죠.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만대행으로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우리 안전을 확보했다 등등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까지 동원을 해서 10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기류의 김대중은 그만큼 못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류의 김대중은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빠진 이 영화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 현실의 의식을 도끼로 들고 깨지 않으면 정치는 죽었다 해도 못 바꿉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안마다 설명해 줘야 돼요. 하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반드시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사안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안마다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이 거대한 이 냉전 체제 주도자들, 친일 세력들, 친미 식민주의자들, 군사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는 속이고 의식을 틀어잡고 그리고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단지 신치호 선생의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항일투쟁 역사가 신문에 기고한 연재물이에요. 1920년대 언론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의 언론은 그보다 훨씬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 논문 수준의 글을 싣고 그거를 읽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사가. 지금은 아예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거리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쉽게 휴지도 버려요. 비가 오면 시궁창 냄새가 나요. 공적 관리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시민 의식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다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스스로 상실해 버리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승만이 언제적에 정리가 된 인물인데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 그리고는 난데없이 경복궁 바로 옆에 송현 그 뭐죠 정확히 이름이 송현동 그 거기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들고 난리를 필 일이죠. 이때까지 모든 우리의 독립전쟁사와 독립투쟁사가 부인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틀이 확 바뀌면 선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거의 판은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판들이 모든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가담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바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었잖아요. 아이히만을 보니까는 뭐 이런 사람 뭐 악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이웃의 아저씨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선 이것을 깊이 관찰한 한나 아렌트가 만들어낸 단어가 banality of evil 이렇게 되어 있죠. banality라는 이 뜻은 뭐 특별할 거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악이 특별할 것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져왔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악은 그냥 평범하게 보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일상 속에 숨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일상의 얼굴을 가장하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악은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도 그래요. 악의 도처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정체를 까발기고 그 뿌리를 잘라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한나 엘리트는 바로 이 베니 엘리트라고 하는 이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악이 작동하는 그 공간을 베니 엘리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공간에서 악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악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한마디로 사유가 부재한 현실이 그걸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악은 그래서요 보면은 여러분 언론 공작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점점 사소한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암살 테러 사건도 사소한 문제로 솔솔 만들어 버리더니 쫙 지워서 사라졌잖아요. 디올백도 사소한 문제로 점점 만들어요. 그래서 사소함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격동이 안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치고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워낙에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를 딱 잡고 이게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이 옵니다 라고 매일 외쳐야 되거든요. 매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지루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악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파시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성의 붕괴가 이들이 노리는 겁니다. 이성을 붕괴시키는 전략이 이 모든 파시즘 체제의 지배 원리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걸 갖다가 비판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비판교육은 어떤 거예요? 비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한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아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비판은 냉철한 사고라 그랬는데 그 냉철한 사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한 껍데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판과 모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격동하는 감정과 열정이 밑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그 진짜 비판이 돼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냉담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진짜 비판은 뜨거운 열정과 감정과 격분 속에서 태어나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비판의 내용이 뼈와 살과 피가 돌아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뒤로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뒤로 하고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뜨거운 열정 속에서, 뜨거운 분노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판에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게 전략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뿐이에요. 그거 빼고 해봐라 그러면 다 욕 나오지.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비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교육 강조하죠. 비판적인 교육 강조하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비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IQ가 좋은 것? 이성을 동원하는 능력? 어떤 걸까요? 애정 어린 마음? 또 저렇게 착하게 사신다니까. 예? 용기. 또 그다음에 격정. 또 그다음에 냉철함, 이성. 또 정치가 뭡니까? 혁명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비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금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금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금지된 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칸트가 왜 유럽의 전체 이성을 비판적으로 뒤흔들어서 지진을 일으켰는가? 종교적 도금하고 싸웠잖아요. 야, 우리 친구들끼리는 이거 정치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우리의 삶을 모험적으로 살게 하는 정치를 빼고 우리의 영혼을 모험적으로 달성시키는 종교를 빼고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껍적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소한 담론만 채워지는 거예요. 비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금지된 건데, 금지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그게 정치예요. 금지가 가장 많잖아요. 금지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는 교육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묻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끌려가요. 교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을 발휘하라는 거죠. 네, 기술을 발휘하다 끌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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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금지된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판 교육에는 정치도 반드시 담는다라고 선언하면 그땐 되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사들은 정치에 대한 기본권 못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16세의 소년들은 청소년들은 정당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해요. 정치 토론하면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교사가 징계를 받아. 비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금기를 깨는 혁명적 발상이 불가능해요. 모든 인류 역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 금기를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기에 도전하는 그러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이제 정책의 논의나 갈등을 조율하는 협상이나 기술이나 이렇게 전락하고 말아요. 비판 교육은 바로 그것과 정면으로 싸우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위대한 사상사는요 다 투쟁이에요. 사실은 치열한 투쟁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어떻죠? 누가 무슨 주장을 했다라는 것만 가르쳐. 그게 왜 절실하게 그 시대가 뒤흔들었는지를 몰라요. 경험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 뭐 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경험론이 그렇게 한 시대에 혁명적으로 폭탄이 됐죠? 그 도금하고의 싸움이잖아요. 네 경험은 중요하지가 않아. 무슨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던데 이 발칙한 놈,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혁명적 차원을 들이민 거지. 근데 또 보니까 근데 경험이 같다고 생각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 이렇게 치고받는 이 싸움에서 이런 것들이 다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가장 그것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데가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세요? 그걸 가장 교묘하게 치열하게 길들이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성서가 뭔지도 몰라. 성서는 기본적으로 고대의 제국들에서 짓밟혔던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가 되기 위한 투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도 없지, 정치 체제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될 수 있을까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의 형태로 얘기하면 자주 투쟁이에요. 자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치열한 투쟁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견고하게 스스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요. 도리어 노예로 만들어. 그래서 니체는 그런 따위의 신은 죽었다고 외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신이야? 자, 이렇게 우리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제가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제 세계 체조론을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 경제학을 가르쳐 왔는데 그와 함께 성서 신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에는 동화도법이라는 책을 써서 우화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쳤어요.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만은, 이 우화는 라이언드 시어에서 사자의 목이라고, 사자가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몫은 뭐죠? 다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솝우화의 유명한 거죠.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갔어요. 함께 사냥을 사냥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분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 사자가 분배의 원칙은 밝히지 않고 분배를 해봐라고 시킵니다. 당나귀한테. 근데 당나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아시죠? 어떻게 하죠? 3등분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나귀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우가 이제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는 자기는 요만큼, 나머지는 사자에게 바치는, 그래서 사자의 몫이라고 하는 우화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결정하실 거예요? 우화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교훈이라고 배워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우화는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와 교훈이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걸 듣고. 우화는 왜 우화죠? 현실을 얘기하기 어려우면 가상을 동원해서 내가 여러분 그 1960년, 여러분 혹시 여기 나이 좀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쥐를 잡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구호였어요. 워낙에 쥐가 많았으니까는. 그 국가적인 구호 쥐가 이명박 때는 뭐가 되죠? 정치 풍자가 됐잖아요. 그죠? 네. 뭘 얘기하는지 알거든. 닭을 잡자 그래도 이제 알거든. 그렇죠? 박근혜 때는 변하는 거죠. 동물이나 곤충을 등장시키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우회로예요. 그래 내가 안전해지니까. 근데 서로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의 비유도 그래요. 듣고 있는 인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 아주 구체적인 인물까지 알아요. 그게 우리 만약에 그 우화를 지금 현실로 동원한다면, 아 이건 한동훈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윤석열이네, 이건 김건희네, 다 대입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사자와 여우와 그리고 당나귀 얘기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재밌어요? 분통해? 어때요? 우울해? 자, 우울하고 또 그다음에 현실이고 또 그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 얘기를 딱 듣고, 야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가 있어? 또 말이 돼? 사자고 여우하고 당나귀가 어떻게 같이 사냥을 하냐? 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저희가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잖아. 비판, 열정, 감정, 판단. 이게 사고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은 감정을 배제한다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네? 네? 목이 갖고 도망가자. 튀자. 아, 좋습니다. 튀자.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에서? 여우의 입장에서 또 바로 그거죠. 뭐 이때 세상이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가르치죠? 교훈은 보통은 그렇게 여우처럼 살아야지, 안 죽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 덤비지 말고. 그래서 당나귀 죽은 거 봤잖아, 그죠? 당나귀가 죽은 거 봤잖아, 조국이 당한 거 봤잖아, 추미애가 당한 거 봤잖아, 김옥균이 당한 거 봤잖아, 조방이 당한 거 봤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여우처럼 살아야 돼. 근데 여우는 우화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두 가지로 대충 등장해요. 당나귀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당나귀는 많은 경우에
두들겨 맞고 모든 노동을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어리석게 당하는 그런 게 당나귀예요. 많은 이 민중무에서 다 그렇게 나와. 여우는 어떻죠? 두 가지예요. 여우는 교활하거나 그 다음에 사냥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우처럼 사는 거야 이제. 그게 뭐지? 우리말로 오늘날 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 그냥 개들처럼 사는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라고 이솝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너는 그냥 사자가 지배하는 이 권력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 너는 그냥 개돼지처럼 사는 게 가장 안전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냐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이때 이 세상이 다 있어,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 혼자 다 차지해? 라고 치고 나오는 그런 존재가 태어나길 바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솝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노예의 모든 고통을 온몸에 그득 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봤던 그리스의 현실은 뭐냐면 계급투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계급투쟁이 쉬지 않고 일어났던 나라예요. 민회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다 차지해, 귀족들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그래도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안 변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들이댄 거죠. 그냥 개돼처럼 살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당나귀가 죽은 그 죽음의 값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냥 그는 개 죽음으로 그냥 끝내? 당나귀 죽음으로 끝내서 그냥 무효한 걸로 만들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해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 반란을 일으키거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훈은 뻔하지. 여우처럼 살아야지. 무슨 당나귀처럼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세상이 정말 정당한 것이야? 라고 묻지도 못해. 자, 이런 겁니다. 요새 이 권력관계를 설명하는데 사회생물학적인 얘기를 많이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고릴라, 뭐 그렇죠, 예, 뭐 많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고릴라, 침판지, 보노보, 뭐 오랑우탄 등등. 그래서 이 권력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힘이 센 수컷이 암컷을 다 자기 차지하고 권력관계를 꽉 쥐고, 어떤 거는 그걸 보살피면서 권력에서 밀려나도 안전하게 노후를 마치는데, 어떤 건 폭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집단적으로 공격당해서, 그래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아시죠? 수컷은 고환을 물어뜯겨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의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권력관계의 이 민낯을 폭로하는 스토리로 활용을 해요. 재미있어하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사회생물학을 동원해서 하는 설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무엇이 설명이 되지 못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관계가 드러나니까. 근데 꼭 그건 이 침팬지하고 오랑우탄을 봐야지 알아? 그죠? 안 봐도 알아요, 우리. 근데 이거를 동원하는 이유는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그러한 집단 내에서도 인간의 차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 안에서도 벌어지는 권력 게임이 있는데, 보니까 이자들은 인간이 아니고 요 수준이야 라고 또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목표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동물이지. 그런 차원의 비아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사회생물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로 만족 우리는 할까요? 아니면은 이걸로 해서 뭔가 놓치는 게 있을까요? 예?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예? 2학년 3반? 거기서 끝나. 뭘 놓칠 수 있을까요? 예? 변화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은 방식이에요.
생각이 없다. 동물을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DNA가 99%가 일치하는데 자기를 위한 투쟁이 부족하다.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정치 문제나 권력 관계를 파악하려고 든다면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회 생물학적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미디어는 환경이 없다. 아, 좋아요. 예, 예. SNS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이 없다. 또 그 다음에 본능에 충실하다. 자, 근데 그 이 유명한 얘기했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그냥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를 이런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동물이라 그랬네요. 분명하게. 그렇죠. 네. 그 정치적 동물이다. 여러분 아까 정치적이야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뜻이라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썼을까요? 어때요? 무슨 뜻이에요? 동물이 여기서 생물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게 도대체 뭐죠? 인간은 원래 정치적이야.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판단하고 말이지. 그런 건가요? 뭘까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네? 정치는 영어로 political 그렇게 돼 있죠. 그 politic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폴리스에서 나온 건 아시죠?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고 폴리스는 고대 도시예요.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지. 자, 폴리스인데 폴리스는 이들이 유지하는 도시국가의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이건 겁니다. 인간은 폴리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가 아까 계급투쟁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폴리스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정치는 우리한테는 뭐죠?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의 그 주제의식에서 핵심은 정치라는 뜻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를 떠나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정치를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치를 그냥 관객으로서 그냥 보게 만들고 그 정치적 주제에는 자기의 존재의 중심에 넣지 못하게 만들고 교육에서는 완전히 제외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이 도시공간에서 함께 살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낼 능력을 갖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길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생물학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달라요. 자,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가 그냥 신탁을 받아가지고 너는 민회에 가지 말고 길거리 광장에 가라.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광장에 가라. 그래서 광장에 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붙들고 금기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알고 있는 게 맞아? 누구한테서 배웠어?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정치는 뭐야? 혁명은 뭐야? 비판 교육은 뭐야?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건데? 교육은 뭔데? 이렇게 코너에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학생들 물어보면 뭐 가르치는 사람이야 등등. 그래서 제가 만들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을 코너에 모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 코너에 몰겠다 빠져나와 봐라. 여기서도 못 빠져나오면 현실은 못 빠져나올 걸 하고 밀어붙입니다. 소크라테스 그걸 한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맞아? 왜? 뭐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에 이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니에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이 말, 했다고 이 말을 동원해서 악법도 법이야라는 말을 쫙 퍼뜨렸죠. 어떻든 간에.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정말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악법도 법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것을 법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설정한 거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누군가가 법을 만들고 나는 법의 대상일 뿐인 해석이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법권의 주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악법도 법이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은 어떻게 되죠? 악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바꾸거나 폐기하거나 고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입법의 대상으로만 인식시켜서 그의 주체성을 말살시키고, 그리고는 법의 성격이 본질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식으로 윽박질러서 세뇌시켜서 banality of evil,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저게 아주 인이 바뀌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악법이야? 그럼 바꿔버려야지. 그 어떻게 법이야? 법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러한 회의 구조에서 따져보고 악이야? 그럼 폐기하든지 고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발상을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의 교육이고 우리의 사회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이들은 파시즘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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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우의 정치학을 이따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우의 전략이 뭔지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 여우의 전략을 고도화시킨 게 마키아벨리예요, 사실은. 자, 다시 이제 그렇게 질문했어야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베이널리티를 깨는 힘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우리 겪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줬거든. 근데 그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난리를 쳤어야 돼. 근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는 강력한 질문과 도전과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숫자고 그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의 대다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윤석열이 나와요? 박살나지 그 순간부터. 자, 근데 이렇게 현실을 귀찮을 정도로 따지고 틀고 묻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당나라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저렇게 해서 분배와 그냥 경제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게 누구였습니까? 전태일이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함께 했으면 공평히 나누는 게 정의지라는 게 우리 맞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죽여버렸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그렇게 정의롭게 뭔가 세상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자는 그것을 죽여버린 이자의 권력에 분노하고 이것을 어떻게 박살을 낼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정적 동물인 인간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치의 문제가 빠져요. 사회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정의 문제를 생각하고 평등의 문제를 생각하고 존엄의 문제를 생각하는 이런 게 빠져요. 사회생물학은 그 질문을 담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역사가 지워져요. 그 권력관계가 어떠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래서 되찾아야 할 권력은 어떠한 시대적 문제를 돌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지 못해요, 사회생물학은.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그 담론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정치를 사고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걸 열심히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빼고 더 들으니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가치의 문제가 제기가 안 돼. 그리고 역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제기가 안 돼요. 인간은 가치를 지향해요. 이게 정의롭지 못하잖아. 소크라테스 죽음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저런 자들이 휘둘리는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이와 같은 집단적 정치는 광기를 불어일으킬 뿐인데 방법이 뭐가 있지? 현명한 지도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 그 천인 정치를 얘기한 거죠. 그 인민들이 어떻게 지적으로 깨우치고 성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죠. 왜? 플라톤이 귀족주의적 사고를 했으니까. 민주주의적 사고를 했다면 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동물이지 정책 동물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역사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치 문제만 하나만 얘기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안 다니셔도 이제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의 대형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예배에서 가장 열심히 강조하는 거. 빨갱이를 잡자. 뭐 이건 이제 설교 내용이고, 가장 열심히 강조하는 게 뭐죠? 헌금이죠. 예, 헌금이에요. 예. 11조부터 내라 해서 뭔가 그걸 다 받아내. 촛불 행동에서 11조를 받을까? 현장에서. 근데 이 헌금 강조에 등장시키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과부가 헌금을 넣어요. 부자들도 헌금을 넣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자들은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쏟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주구장창 우려먹어요. 봐라, 가난한 여자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아주 전통적인 오랜 스토리입니다. 이건 철저한 기만이에요. 철저한 기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놈들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다 왔잖아요. 이 촌놈들인데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딱 성전에 갔다가 탁 나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져. 이야, 이거 너무너무 의리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보이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냥 박살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얘기가 분노에 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분노에 쳐서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 스토리, 이게 돌 하나 돌려 남지 않을 것이다. 니네 이거 뭘로 졌는지 알아? 그리고도 그 말이 나와? 하는 얘기가, 저 과부가 저렇게 헌금을 하는 것 이전에 무슨 얘기가 바로 앞에 나오냐면, 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를 하도 믿지 마라. 저자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과거의 과사는 탕진하는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역사의 전통에서는요, 과부, 고아, 가난한 나그네들은 헌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철박했으면 저거 그렇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뜯어먹는 놈들이 만든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보니 좋다 그래?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자들이 다 싹 모여갖고 저놈들이 우리의 성전을 모욕했어. 그리고서는 저거 죽여야 되겠어 하고는 로마의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죽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싹 빼먹고 과부의 헌금을 막 격찬해가지고 돈 내게 해요. 그래서 마비시켜 사람들을.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만 그러냐? 이 나라 전체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돌아나도 돌려 남지 않을 것들이 정말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대검찰청 본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대법원보다 더 높게 지었어. 조금 높게 더 지었어. 또 짓겠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제가 목소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서는 아주 정치적인 혁명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쳤더니 그게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하잖아요. 그 스토리 알죠? 잘 몰라요? 그 정도의 교양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지팡이를 탁 튀니까 피로 쫙 물들어서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걸 재앙으로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60년대에 마틴 루터 킹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뭐죠? 나에겐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부의 원천이 되는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그거 니네만 하지 마. 우리도 같이 해줘. 그리고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라는 이사야의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그래서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한 게 I have a dream의 포인트예요. 우리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콤 엑스가 뭐라고 했냐면 Your dream is my nightmare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꿈은 나의 악몽이야. 이 마틴 루터 킹을 곧바로 친 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친 건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웃기지 마. 그 아메리칸 드림 밑에는 흑인들의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걸 말이라고 해? 그거는 우리에게 악몽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대 이집트 제국의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고발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나일강은 성역이에요. 그래서 성역 밑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고발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이 썩어 빠진 체제는 무너져야 돼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빠져나가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는 노예 해방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 하지. 자,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사람들을 끝도 없이 기만합니다. 근데 역사에 들어가면 더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을 다 읽고 오셨죠? 아니에요? 32페이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대답해야 되는데 싹 마련해놨죠? 뭐가 손발이 하나도 안 맞죠? 저 소설을 바꿔서 그거는 저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미국 민중사를 쓴 분인데 굉장히 돌아가셨죠? 이분이 쓴 미국 민중사는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민중사, 인민사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인민의 관점에서, 민중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는 위대한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장군들이 다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 해서 막 떠받들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위인이야? 아니잖아. 그들은 노예 소유자들이었잖아.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 학살자였잖아. 고발합니다.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은 보통의 인민들이고 이렇게 불의한 역사와 항쟁했던 당나귀와 여우들이 바로 그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한 게 저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는 서사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져 있는 건데 베트남 전쟁 반대했고 인권운동 반대했고 그러면서 이 하워드 진이 촛불 행동에 참여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의 우리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강대만 몰려 있지 않고 거리 투쟁을 했던 분이에요. 노암 촘스키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표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쓴 이 미국 민사의 첫 장은 컬럼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1492년 컬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컬럼버스 데이가 있어요. 근데 컬럼버스 데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원주민, 원래의 주인들, 이걸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했잖아. 인도 사람들이 놀라지. 무슨 인도 사람이 거기 어디 있어요? 인디안이래. 그 서인도 제도라 그러죠. 그 인도는 동인도라 그래. 분단이 됐어 갑자기.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뭐로 얘기하느냐면 미국의 랜드로드, 미국의 땅의 주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항의 시위를 해요. 컬럼버스 동상 없애라. 컬럼버스 데이 없애라. 그걸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학살을 겪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90%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철저하게 학살한 유럽의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쟁취하고 원주민들을 죽이고 착취한 그 시간에 미국은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런 역사를 다 고발을 해. 그러니까 저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이따위 책이야 그러고서. 지금은 저게 미국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교양 교과서로 쓰이고 있어요. 세상이 변한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80년도에 그 국내에 기고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긴 제목이에요. 콜럼버스의 달걀과 문명사적 반론이라는 굉장히 긴 글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새로운 발상할 때 콜럼버스 달걀 여러분 기억나죠? 어떻게 합니까? 야, 뭐 네가 거기 갔다 온 게 대수야?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들 계란을 세워볼 수 있어? 그 아무도 안 세우죠. 콜럼버스가 탁 깨서 세웁니다. 하기 전에는 어려워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우습게 보는데 그거 아니야 해서 이것이 신발상의 광고로도 많이 썼어요. 그때. 이건 다 아시죠? 제가 그때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거야말로 제국주의 폭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달걀은 동그랗지 타원형이죠. 이 타원형은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왜? 굴러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대단히 놀라운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타원형은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생명의 본질이야. 근데 이걸 깨서 세웠어. 폭력이지. 그래서 수많은 제3세계 오늘날로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런 모든 곳에서 얼마나 달걀 새우가 있었어요. 그들의 폭력으로 계란 밑뿌리가 빠져서 부셔져 버린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게 제가 그때 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하고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싸고 투쟁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건 다 가로막히고 있고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베트남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국은 군대를 어떻게 가죠?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예요. 우리처럼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베트남 반전 운동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인들이 충격적인 일을 벌여요. 이 그림은 뭔지 아시죠? 이 그림은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그림이야. We want you. 그래서 미국이 너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군에 입대해. 이거거든요. 거기에 딱 항면에 저게 뭐 하는지 아세요? 저거? 징집영장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는 없었어요. 애들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국민의 4대 국가 의무해서 군에 가는 건 머리에 팍 박았어.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저걸 해? 그 인생은 한국 사회에서 끝나는 거지. 근데 저거를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더한 일이 또 벌어졌어. 더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 이건 뭐냐면 펜타곤 페이퍼, 다니엘 앨스버그라는 사람이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를 해요. 이 펜타곤 페이퍼는 뭐냐면 미국이 월남전에 관여했던 모든 공작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비밀 문서예요. 근데 다니엘 앨스버그는 하버드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미 국무부에 가서 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딱 펜타곤 페이퍼를 보면서 펜타곤 페이퍼의 일부의 내용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공개해 준 분이 그 이영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도 이 펜타곤 페이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가 90년대에 베트남과 관련한 글을 썼을 때 매우 중요한 거고 미국이 제3세기를 지배하는 정치 방식이 뭔지도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구테타는 어떻게 하고 고문은 어떻게 하고 CN은 어떻게 활동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걸 폭로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니엘 앨스버그가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이거는 늪이네 빠졌어 미국이. 어떻게 빠져나와야지? 명예롭게 퇴각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세 번째 3단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베트남 전쟁의 진상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파악해요. 이거는 범죄야. 그래서 범죄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 있어 하고 세상에 터뜨린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다 미국 의회에 다 보내져 가지고 드디어
뉴욕 타임즈가 막 하다가 닉슨 정부가 딱 막으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뒤따라 팍 터뜨렸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지에 불과했는데 전국지가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모험이죠. 예. 전쟁을 반대해. 제가 어릴 때 그 평화운동에 대한 글을 읽고 있다가 반전운동가들이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평화를 하던데 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알 수가 없었죠. 당연했던 거죠.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제를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적행위니까. 근데 이런 이적행위 이걸 폭로해서 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하면 닉슨이 이제 이걸 고발을 해서 다니엘 ells버그 감옥에 갇혀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납니다. 우리의 대법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면 닉슨은 이게 폭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월남에가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짓말로 시민을 동원하면 그게 미국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죄 혐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남의 나라 얘기니까 긴장이 덜하지만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또 상당히 이게 달라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얘기의 출발은 다시 설명하자면 사회생물학적으로 권력과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가지, 가치의 문제가 거기서 지워진다. 역사의 문제가 지워진다. 근데 아까는 외국 얘기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문제도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역사로 돌아오면 너무나 많은 역사의 금기가 있어요. 이 화산도가 뭘 다룬 건지 다 아시죠? 4.3 민민항쟁, 4.3 학살, 그걸 다룬 거예요. 이걸 쓴 김석범 선생은 제주 출신의 일본 작가예요. 20년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완강이 돼서 번역이 돼서 저렇게 멋지게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저 화산도는 국민 필독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화산도의 첫 일권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남로당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방전으로 돌아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 성조기를 보면서 미 군정위기가 되는 게 더 힘들어졌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6년의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금기죠. 4.3은 지금도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주 4.3이에요, 그냥. 4.3 학살, 4.3 항쟁 이름 못 붙이고 있어요. 이름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이 비석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보시면은 기념관에 이름을 못 붙이고 있어. 근데 이 화산도는 놀라운 작품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 작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 밑에서라는 작품이 한 권으로 나옵니다. 이게 완결판이에요. 이 12권을 전부 설명하는 작품인데 그것의 한자는 수장이에요. 수장의 장자가 장례식 할 때 장자가 아니라 잠길 장자를 써요. 왜 그렇게 쓰냐면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한번 장례를 지은 적이 있어? 바닷속에 파묻어 버렸지. 역사를. 물속에 쳐넣었지. 쳐넣어진 역사를 구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김석범의 화산도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당시에 서북청량단, 당시에 이후에 이승만의 탄압, 미군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미 군정 때 얘기예요. 미 군정 때. 4.3은 48년 8.15 있기 전의 일이에요. 그 누가 국가기관이었죠? 미군정이에요. 미군정이 가장 1차적이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 못해요, 지금도. 최근에는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복잡하게 써놨어. 그런 게 어디 있어? LSD를 다 보내고 현장 다 하고 학살 현장에 다 있는 사진이 다 있는데 어디서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저게 학교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교육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육돼야 되는 거잖아요. 못해.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저 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건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 저 의식을 바탕으로 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고 누가 지배했고 누가 죽었고 누가 그 죽음에 관여되어 있고 그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고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 자들이 어떻게 정치 검토만 그래요. 그들을 앞세워서 도처에서 모든 걸 죽이는 자들의 명단이 나와야죠. 이들은 이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죠. 토지개혁? 대토지 소유제는 못 없앴잖아요. 주구장창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산도에 보면 4.3 때 투쟁에 제일 먼저 중학생들이 먼저 투쟁하기 시작해요. 뭐 갖고 투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양과자 투쟁을 해요. 양과자. 미군정을 통해서 PX에서 미국 과자가 흘러나와.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미국 상품이 범람해서 우리 국내 산업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자 투쟁을 해. 생소하죠? 그런 역사 다 지우죠. 여순 반란이라고 그러죠. 여순 반란이 바로 5.18 진압군 우리 못 가겠어 한 거 똑같은 거죠. 왜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진압을 해야 돼? 못 하겠어 하고 딱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인민위원회가 엄청나게 잘 진행됐던 것이 여순 지역이었어요. 그 역사도 지워졌어요. 반란만 얘기해. 일종의 해방 공간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인민위원회가 이루어내는 인민들의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잃어버려요. 최근엔 그래서 복구해. 제주, 광주, 그 다음에 여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순 발언권이 아직도 없어요. 어저께도 무슨 뭐 하다가 그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 잠깐 만나기도 했는데 참 지난한 세월이. 예?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왜 그게 일어난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박정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가 명단을 다 해서 다 고발해서 자기 동지들 다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목숨 건지고 그렇게 해서 군사 쿠데타에 이르는 지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주, 여순, 박정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이 자들이 쥐고 있는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건 해체시켜야 돼. 그럼 선거 전략 따로 필요 없잖아요. 역사의 판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건 이제 아주 짧은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인공에 참여한 게 나중에 족쇄가 되죠. 그렇잖아요.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공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인민위원회가 전국에 2주 만에 제가 숫자를 지금 또 기억 못하겠는데 한 300개인가를 쫙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이름을 준비했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조선은 정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치할 능력도 없고 자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이 지도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되자마자 저렇게 자기 손으로 국가와 정부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우리가 딱 하나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했죠? 박살내버렸잖아요. 에? 우리가 세운 정부를 미국이 와서 니네 정부 아니야. 그리고 무너뜨려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가 있었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위원회가 있었고 이거는 김일성의 그 북쪽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연설이에요. 북과 남이 인민위원회라는 그 틀을 가지고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해방 공간과 해방 정치를 시작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모든 심리를 겪었던 나라는 몇 년 뒤에 정부가 세워져요. 인도도 48년이에요. 우리 48년이죠. 근데 우리는 45년도에 이미 했어. 놀랍잖아요. 여원 선생이 치안유지권만 딱 받았는데 치안유지권을 딱 갖고 난 다음에 그걸 기화로 해서 정부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
여러분 조선인민공화국의 이 구성을 보면요, 좌우 다망라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민족전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포괄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800년에 정조가 죽고, 그리고 1811년에 홍경래의 반란이 일어나요. 홍경래 10년 동안 준비해요. 정조가 정도의 세도 정치가 만들어지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들들들 끌어오기 시작하죠. 홍경래가 문을 열어요. 도처에서 밀란이 벌어져요. 진주 밀란은 진주에서부터 전라도, 충청도, 삼도의 밀란으로 퍼져나가요. 굉장한 거죠. 인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나온 거예요. 프랑스의 혁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프랑스 혁명 아니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이 인민에게 권력을 우리 이미 그때 동학에서 다 만들었는데, 접해갖고서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치했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두레라는 그러한 마을 전통도 있었고, 향교도 있었고, 해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기는 또 어땠는가?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사는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이 세도정치 때 끌려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조상은 따라가면 반개 유형은 아니에요. 그 위는 정조전이었고, 정조전이 조선조를 건국대전하면서 도대체 땅에 보통의 민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네요. 통탄해요. 그리고 시작한 개혁 정치가 조선의 건국대전을 만들어내요. 그걸 받아낸 반개 유형원이 그 말을 딱 받아내서, 그래서 실학의 태도가 되죠. 이런 지적 전통도 지적적인 혁명이에요. 혁파하는 거죠.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금기에 시달려 있어요. I.F. 스톤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은 이제 번역이 됐죠. 한국전쟁 비사. 이 책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중요한 충격을 주는 책이에요. 미국 언론의 보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유럽 언론을 다 뒤집어봅니다. 그리고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미국의 정책과 동북아 정세를 자세하게 분석해요. 거기는 일부 오류로 판명된 것도 있지만, 한국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해명했다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는 어땠는가? 여러분,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시간을 들여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한국 전쟁의 기원인데, 이건 45년에서 47년, 두 번째 거는 47년에서 50년인데, 저 책의 브루스 커밍스의 놀라움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의 이 도처에서라는 인민위원회부터 해서 모든 이 지방의 정치 움직임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거는 한국 전쟁에 대한 내인론 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의 우리 안에서는 어떤 힘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가, 얼마나 경이로운 인민 정치가 형성되고 있었는가. 이것이 박살나면서 전쟁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좀 더 밀고 나가자면 반제사주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는 세계 체제론자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세대예요.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제 투쟁의 기본적인 근거지가 한국의 해방 공간에서 도처에서 경이롭게 펼쳐졌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대충 언론에서 정리해 준 것만 알아, 머릿속에. 북침 남침론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정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북에 도발하고 그것부터 비난하고 얘기해야만 자기의 정치적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기서 무슨 도발을 했어요. 여기서 주구장창 죽이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 서로 관계 다 빼먹고 역사의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거죠. 왜? 역사의 진실이 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죠 혹시? 괜찮아 나중에 마시지. 저는 이 제 학위 논문이 미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제 학위 논문이에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걸 쓴 사람이 별로 거의 없을 텐데 아무튼 제가 그 논문을 미국에 쓸 때에 선생들이 말렸죠.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고 한국 가서 너무 안전하지 않고 뭐 등등. 근데 우리가 명백해야 할 게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예요. 엄연한 제국주의 국가예요. 미군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과격하고 대중운동을 할 수가 없고 대중정치가 안 돼.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주국가가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로 됐어. 그래서 그것은 정치 영역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거죠. 난리가 나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당해? 왜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급기야는 일본을 끌어들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가. 베이넬리티브 이블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저렇게 해도 난리도 안 쳐. 민주당은 처음에 일본 문제 막 이렇게 할 것 같더니 이제는 입 딱 다물어. 왜? 미국이 쥐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가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안 담아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안 담아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는 결국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있는 이 손모가지를 쥐어틀어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해방의 정치는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방의 정치를 꿈꾸지도 않아. 혁명의 정치도 꿈꾸지 않아. 혁명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이미 단정해버려. 운동권은 별개의 계층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주장창 역사를 끝도 없이 지치지 않고 밀어붙여온 역사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 기본권으로 확정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혁명의 정통과 해방의 정치가 이 땅의 일상의 정치를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정치의 일상 풍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별개예요. 그거 하면 중도층이 안 붙어. 그건 대중정치를 망가뜨려. 그 얘기해봐야 너만 손해야. 당나귀 꼴이 돼. 그러면 언제 얘기할 수 있죠? 언제 가능하죠? 언제 가능해요? 이승만을 비난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한테 위임 통치를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위임 통치 맡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 이거는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제동정치 들어가기 전에 할 것 같던 사람들도 제동정치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입 딱 다물어. 안 해요. 저는 이것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주구장창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거기에 선이 의존한 정치가 될 거예요. 링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 저거 이제 인민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국민이라고 바꿔요. 국민과 시민과 인민은 전혀 달라요. 국민은 근대 국가가 규정한 존재예요. 시민은 혁명적 과정에서 시민적 기본권을 획득한 것이 시민이에요.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예요. 가장 큰 개념이에요. 원래의 개념은 인, 지배하는 자, 민, 지배당하는 자. 그렇죠? 이게 합쳐져서 이제는 그 자체가 그냥 인민,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된 거죠. 인민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라 그랬잖아요.
민주주의는 데모스크라티아예요. 데모스, 인민이 크라티아, 패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잘못된 거죠. 그건 이념이 아닙니다. 이즘이 아니잖아요. 데모스, 크라티아, 크라티아, 배에 키를 쥔다는 뜻이에요. 누가? 주체, 데모스, 인민이.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퓰리즘이 인민주의라는 말인데, 인민 추종주의라 그러는데,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즈마 법사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오즈마 법사는요, 여기 보면은 이 1800 중반의 미국에 이 농민, 노동자, 노조, 이 3단위가 엮인 스토리가 오즈마 법사의 스토리의 구성이에요. 계급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운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랑크 바움이라는 이 작품의 저자의 장모였어요. 그래서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꿈꿨고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힘을 합해서 만드는 정치를 꿈꾼 게 바로 19세기 중반에 오즈마 법사에 담겨지는 정치의 비밀 암호예요. 그건 따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민당이에요. 그 포퓰리즘은 뭐냐면 인민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구호였어요, 포퓰리즘이. 그리고 피플스 파티는 인민당이라고 얘기도 했고 포퓰리스트 파티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위세 있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사병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우스말로 격화시키기 시작해요. 운동권이라는 말을 격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포퓰리즘은 기본적인 본질 없이 그냥 인기 위주로 뭔가 하는 아주 값삭한 것처럼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민주주의에서는 인민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벙쪄진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은 아주 형편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주 포퓰리스트적인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한테 지가 자해행위가 되는 거지.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은 밑에서 다 고생하는데 미국의 당시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대자본이 형성이 돼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힘을 합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인민당이에요. 그 역사도 우리는 몰라요. 하워드진의 서사를 밖으로를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아까 반개서로 얘기했지만 이 논어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전문가인 우리 김영 선생님이 계신데, 사실은 이 논어의 첫 편에 이것처럼 잘못 가르쳐지는 게 없어요. 학이 실습지 불월 열호와 유붕이 자원 방랑이 다 이거 아시죠? 네. 공부하고 그다음에 때로 즐겁지 아니한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정말 기분이 끝내준다. 세상에 안 알아줘도 괜찮아 이 사람아, 뭘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 선언이냐 하면, 공자는 정치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공자의 교육은 자기를 닦고 천하를 평정하는 게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수기, 치인 이런 거예요. 학은 그거예요. 학은 여기서 무슨 뭐 수학 공부도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은 치인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번역인데, 시는 그때에 맞게 또는 족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가 아니에요. 배우는 것 족족, 배우는 것을 그때에 맞게, 이게 공자의 가장 절실한 갈망이었어요. 안 그랬어요? 공자는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실천한 프락시스예요. 이 프락시스를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 아니겠어를 선언한 거죠. 정치교육의 현실 실천성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뭐 달라져? 괜찮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내가 그대 동지요. 그러면 끝나. 그럼 됐지 뭘. 세상에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건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본무. 저 문장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깊이 우리의 뿌리를 세워야 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인데, 이걸 갖다가
너 공부 좀 해봐라. 그럼 가끔가다 연습하면 그 좀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어? 이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선언입니다. 반개 유영어는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시문학에서 군사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 근데 그때의 우리의 개혁적 지식인들 다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다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조선 노동당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얘기 안 해. 여운의 인민당, 조선공산당, 신민당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좀 못하겠는데 저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남노당 얘기를 한 것은 이 남노당은 해방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정당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다 나중에 정판사 사건으로 해서 불법화된 거죠. 이때 남노당의 정강정책을 좀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20년대 조선공산당의 그 정강정책도 이미 지금 우리가 노동운동 하는 얘기 다 했어요. 여성의 권리까지. 새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파묻혀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는 정말 올망졸망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지도자야. 역사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 시대 과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 모든 역사의 시스템이 금기로 만들어낸 족쇄를 다 풀고 있어. 여러분이 이제 잃어버릴 것은 족쇄일 뿐이요, 얻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웅장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정치인이 이렇게 얼망절망해졌을까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웅장해져. 그 담론이 우리를 웅장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졸개들이잖아요. 이따위들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여러분 자본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자본은 첫 문장이에요.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부라고 하는 것은 present itself a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appears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처럼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품의 집적으로 여긴 정말 물건이 많아. 제가 맨 처음에 80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마트에 갔는데 우리는 동네 구멍가게도 슈퍼마켓이잖아요. 근데 거기 마트는 이제는 뭐 익숙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정말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예요. 정말 부자구나. 주차장은 축구장보다 더 넓어. 이런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부의 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appear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밑에 나일강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그게 자본론이에요. 노동자의 피. 그걸 임금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과정에 적나라한 비밀을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인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끊임없이 일깨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금지하는 권력과 맞서는 인민이 어떤 시대를 택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담론은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기후를 어떻게 손으로 붙잡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화석 대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투쟁적인 운동이, 또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운동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게. 시위하고 길에 누워서 팔 벌리고 뭐 지구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권, 대자본이 결탁한 파시즘이 미국의 세계의 화석 자본과 연결해서 이 모든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인류의 적인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과거의 식민지를 겪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지금 당대 우리가 직면한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한 7, 8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 많이 하는 우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양치소년과 늑대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 사자 당나귀 여우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슬퍼요? 재밌어요? 우울해요? 통곡이 막 나와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타깝다. 자, 짧게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얘기 다 아시죠? 소년이 어느 날 늑대가 왔다. 뻥을 쳤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디? 했더니 아니었다. 야,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네. 또 한 번 했어. 했더니 똥이 뻥이야. 뭐야 이 자식이. 세 번째 진짜 나타났어. 와! 했더니 자식이 또 거짓말하네.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마음껏 잡아먹었다. 이 얘기가 끝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학원에서 빨리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 빨리 단기 속성 무슨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년이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위협을 받아서 거짓말 안 하나요?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약발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그런 교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라는 질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언제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제였죠? 두 번째였잖아요, 그죠? 이건 문제가 있네. 문제를 파악한 거잖아요. 소년은 어떤 역할을 했죠? 소년은 양이 위험에 빠지면 그것을 어떻게 직접 해결하는 아니면 알리는 거네. 위험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 얘기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발견한 건 뭐죠? 발견한 건 뭐죠? 이 경보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집에 가자 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갔지. 근데 왜 갔죠? 왜 갔을까? 가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잖아요. 안 갔으면, 방법을 취했으면 늑대가 나타난다 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네. 그럼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 2019년에 정치검찰 쿠데타를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라 했을 때가 기회였잖아,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이 짝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작동해야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런 거죠. 여러분,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봤잖아요, 세월호에서. 삽시간에 애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지켜보고 있었어. 애들은 창문을 들렸어. 도끼로 깼어야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죠? 늑대가 와서 어린 양부터 잡아먹죠. 왜? 방어 능력이 없지? 맛있지. 어떻게 해요? 창자를 다 뜯어. 그 현장이 얘기꾼은 그냥 여러분 그래서 늑대가 와서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었어요. 참 재밌었죠. 내일 또 봐요. 이거 아니에요. 처참한 현실이 폭로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 유목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양들의 침묵이 아니죠. 양들의 비명과 절규잖아요. 양들의 비명과 절규를 한다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이렇게 갈 일이 아니지. 다시는 이태원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세월호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조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거나 바꾸거나 또 하나 대안이 있거나 이렇게 저도 세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애만 욕하고 있어도 됩니까? 안 돼요. 모여서 3월 16일 날 모여서 고치고 바꾸고 대안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유신 때 이 얘기를 하면 우린 다 걸려요. 그때 그렇잖아요, 그죠? 유신 때 비상조치가 헌법의 개짜만 끝내도 그냥 가는 거였거든. 뭘 고쳐? 대안? 너 빨갱이야? 함께 모여서 고치고 바꾸고 대안을 찾는 이 인민들의 민주주의가 혁명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 세상은 바뀌는 거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될 거야? 어떤 역사를 품어내야 될 거야? 어떤 역사를 품어내야 될 거야? 무슨 시대를 우리 선택할 거야?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장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낼게요. 이게 누구의 그림이? 이응로 선생의 그림이에요. 소그림은 이중섭만 있지 않습니다. 이응로라는 분, 여러분 동백미 사건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이 이응로 선생의 그림과 글은 어마어마해요. 글은 여기 안 담았는데 이 소도 굉장히 기세가 만만치 않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의 그림인데 이분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함께 인민들이 모여서 3월 16일 날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는 뭐 하고 싶으신 얘기나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두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강의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고 저도 같은 취지를 갖고 촛불을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 중에 네. 가치와 역사가 사라진다고 이제 생물학자들의 네네. 이야기를 사회생물학적 설명에서 권력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란 것은 인간이 하나의 생물체니까 먹고 자고 사는 생존 본능과 생존 욕구 위에 자기 아닌 것과 소통하는 그 생각과 개념을 공유하는 공존 욕구, 공존 본능에 의해서 가치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말과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고 우리가 계속 그 진화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교수님의 표현에서 좀 그 지구상의 생물체들은 다 다양한 언어들을 갖고 있는데 식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동물의 언어, 사람도 사람의 언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모순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괜히 동물하고 식물에게 미안해져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권력의 문제만을 분석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이 지워진다는 뜻이니까는 그리고 가치를 회복해야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죠. 역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니까 이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질문이 짧죠. 네. 자꾸 하면은 자꾸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질문 그냥 하시면 됩니다. 드리겠는데요. 네. 예, 잘 들었어요. 근데 좀 답답하네요. 그럼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하는 게 교수님은 그 문제 해결에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현장에 오십시오. 그게 제 대답입니다. 현장에 와서 함께 뜨겁게 어울리십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얘기도 하고 또 회원으로 가입도 하시고 수련회도 오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찾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전파하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강연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은 굉장히 우울해지죠.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건 혁명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방의 정치, 혁명의 정치가 정치의 본론이다.
혁명가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 장전 선생님도 그렇고 김원봉, 최원 다 혁명가들이잖아요. 우리한테 혁명가예요. 혁명가의 전통이 연년선대로 다 혁명가잖아요. 우리는 혁명가를 엄청나게 보유해온 민족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혁명가의 정치 전통을 다 기억에서 지우게 만든 복구해야죠. 네.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영입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김윤영 교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과제,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응노 화백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제시한 느낌이 있네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껴있는 시민들의 연대만이 맞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2주 동안 우리 촛불행동에서 그 민주 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하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 뭐 조국신당, 송영길, 추미애, 뭐 용해인 다 뭉쳐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 시키는데 총 직결을 하는 계기가 4월 10일이 아닌가. 오늘 적절한 시기에 네. 우리 김민영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이론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이 시대 과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 우리 권옥 대표도 있는데 권옥 대표는 이름이 오혁인데 5월 혁명이에요. 우리 그냥 혁명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 혁명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촛불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혁명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 그래야 지금 여기 장전 선생님부터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이 역사의 현실에서 살아나요. 이걸 기념물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생존한 역사적 존재로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민웅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사진 뭐 이제 좀 강의를 좀 마치고요, 이제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잠깐 몇 가지 좀